안녕하십니까. 정보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주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정보학 강의는 탐정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듣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사립 탐정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탐정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서 사건과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조사원이다. 이렇게 위키백과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의 디텍티브 또는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 이것을 한자로 번안한 것이라는 이야기이고요. 때로는 PI,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의 약자를 쓰기도 합니다. 영미권에서는 프라이빗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보면 이 디텍티브라고 하는 건데요. 국가나 민간의 사건 조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형사로 번역해서 쓰고 민간인인 경우에는 탐정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이 위키백과에서의 정의입니다. 최근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인탐정 업무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그리고 두 번째 재산상 이익의 소재 또는 권리 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탐정의 업무는 사건 조사, 사고 조사, 정보 조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건 조사이든 사고 조사이든 정보 조사든 관계 있는 내용을 수집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관련 내용과 자료 이런 것들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정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정보라고 하는 말은 행정정보, 의료정보, 여행정보 이와 같이 많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탐정에게 의뢰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바로 정보의 역사와 무엇을 정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정보의 개념과 구성 요소. 세 번째는 정보에도 특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그래서 정보의 특성과 넷째는 정보는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정보가 가치가 없으면 이거 수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의 가치.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정보의 출처. 여섯 번째는 정보는 정확한 것이냐? 과연 함정은 없는가? 그래서 정보의 함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정보 수집자의 자질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정보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무리를 짓고 집단을 이루어 마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마을을 이루어서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 외부의 침으로부터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즉 자기 방어와 조직 방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알기 위한 정보 활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정보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곧바로 외계와 접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신의 행동 방향, 내가 뭘 할 건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며, 피부 접촉을 통해서 외계를 인식하는 자체가 바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완벽한 이 정보 조직인 오관의 감각 기능과 최고의 프로세서인 두뇌의 이 판단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보 활동은 바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생존해 온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인류의 지혜와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방법도 변화된다. 그리고 변천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지식 정보화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고 또 삶의 원천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 정보의 역사를 고대와 중세, 근대와 현대 이렇게 나누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에는 주로 초자연적인 정보원이었는데 누구냐? 예언자나 무녀나 이 점성가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 결과를 산출해내는 활동이었습니다. 최초에는 뭐 신화적인 것에서 시작을 해서 종교적인 것 그리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변화한 것이죠. 중세에는 국가 조직이 발전하면서 전쟁의 유형의 변천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기습하는 것, 이것은 점차 효력을 잃게 되고요. 이 장기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사전 지식, 이게 아주 중요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활동도 이제는 모략적인 차원의 첩보 공작 수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중세의 정보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정보 활동은 단독 스파이 활동으로부터 과학적인 방법으로 변했고요. 정보의 자료로서 뭐가 등장하느냐, 이 지도 분야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외 공간, 지금처럼 외교를 하는 제외 공간이 있죠. 여기에서 정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세기에 들어서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계속 해외에 주재하는 제외 공간을 만들어서 해외 정보 수집에 실질적 활동을 시작했고요. 자, 이렇게 이탈리아가 해외 정보를 수집하자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보면은 바로 제외 공간에 의한 정보 수집 대소가 특기할 만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여왕의 이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주임 국무 웰싱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기술적인 영역을 개척하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왕과 왕이 주고받는 이 사신들이 가지고 오는 사신에 대한 검열 제도도 바로 이때부터 대두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8세기 이후에는 이렇게 직업적 외교관과 정보를 그동안 수집했던 군의 참모부가 있는데요. 서로 의견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업적 외교관들은 정보 활동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정보 수집 자체가 군에서 나왔기 때문에 군 참모부들은 큰 관심이 많죠. 그런데 군의 참모부들은 정보만 수집하면 되지 무슨 외교에 영향을 주느냐, 이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 외교관과 군의 정보를 담당하는 참모부가 서로 의견 충돌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기능으로서 대외 정보 수집이 아주 산만하게 이제 흩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교 채널과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부서와의 이 알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외교적 정보 활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서로 이게 다른 의견을 노출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정치 공작을 위한 첩보 활동과 또 비밀 경찰 조직의 탄생이 되면서 오히려 대정보 공작이 활발해진 시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대입니다. 근대 초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보면요, 해외 정보보다는 왕권을 수호하는 정보 활동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다 영국은 주로 기술적으로 첩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발달했고요. 독일의 프리디 대왕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이 정보기관을 창설했고요. 그래서 현대적 정보 체계를 창안함과 동시에 이 병학입니다. 군사. 이 군사 학문에 대한 사상에 따라서 뭐 단기전이나 또는 섬멸 전략, 이런 것들을 전략가로서 상당히 특출했는데요. 이 독일의 전통적 전략 전술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이 프리드리히 대왕입니다. 또한 베릴름 슈바트 스타이베르의 협력을 얻어서 참모본부 기능의 하나로 이 정보 조직을 발전시킨 게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바로 아까 이 프로이센의 정보 조직을 모방하고 다양한 형태, 각양각색의 정보 활동을 전개하게 되면서 유럽 전역이 이 스파이 대 스파이의 이 천국으로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정보입니다. 자, 현대의 정보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급격히 발전한 군사정보와 이 대항적 전쟁 계획에 따르는 정보의 대량화의 그 특색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세계 제1차 대전은 이때 발발할 때만 해도 세계 열강들의 정보력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고 빈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제1차 대전으로 각 나라들은 이 정보 조직을 증강했고 또 군사과학이 발달하면서 정보기술이 과학화됨과 더불어서 전문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이 대외 진출의 기초로 정보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죠. 세계 제2차 대전은 정보의 양상을 더욱 강력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것으로 발전시키게 됐답니다. 그래서 공동 목적을 위해서 정보의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원자력이나 핵이나 미사일,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정보 시대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각 국가들의 정보 활동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 적대 국가에 있는, 이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는 상대 국가의 치안을 교란해서 그 할 목적으로 간접 침략의 양상으로 변모하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의 입안이나 또 수행이 비상시뿐만 아니라 이 평상시에도 정보활동이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 보면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각 나라들은 정보기관을 이 통합 조정해서 이 중앙 정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정보 환경의 변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990년대에 국제 정세가 변화가 됐는데요. 정치와 군사적으로 이 구소련의 붕괴와 해체가 되면서 그동안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지내던 이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이 지속하던 군사 대립과 또 하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 이념 구도, 이게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 냉전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던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냉전 때에는 미국의 CIA나 이런 서방 정보기관들이 주로 소련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군사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와 냉전 이후, 즉 탈냉전이 되면서 본질적인 변화 과정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정보 환경이 변하면서 여러 학자들이 정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는데요. 엘빈 토플러나 또 다니엘 벨 같은 사람은 새로운 정보 환경은 정보통신 및 기술 문명의 발달로 현실과 허구, 즉 사이버 스페이스, 그러니까 어떤 게 허구고 어떤 게 현실인지 이 구분이 모호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화 사회의 진전을 촉진시켰는데요. 그래서 국가는 물론 기업이나 개인의 경쟁력은 바로 물리력, 힘이나 자본 또는 재산, 이것이 아니라 정보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정보화 사회가 개막이 되면서 이제는 정보가 국가의 미래와 운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적 준비 수단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보의 흐름,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에 사용되었던 것은 군사 용어로서의 정보입니다. 주로 군에서 사용하던 전문 용어입니다. 내용은 적국의 동정에 관하여 알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원을 보면 중세 이집트 제국의 이 군사 기록에 나타나고요. 근대는 프로이센이 정보 활동을 중시했고요. 1800년대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이 정보국을 설치함으로써 이게 군사에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군사학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1832년에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란 적과 적국에 관한 우리들의 지식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적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얘기고요. 또 아군의 계획 및 행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즉 적국을 알고 이 적에 대해서 대비하는 우리들의 지식을 말한다, 이런 거죠. 자, 전쟁 중에 얻는 정보의 대부분은 모순이 많으며, 자, 첩보는 그 이상으로 많고,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거 모순이 많고, 첩보는 더 많고, 또 다른 것은 더욱 불확실하다. 그래서 장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자, 인간에 대한 지식이며 그것에 따른 일정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적에 대해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정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자, 현대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정보 많습니다. 뭐 여행 정보, 뭐 역 정보, 뭐 주택 정보 많죠. 이 정보라고 쓰는 것들이요. 자, 뭐 시험 정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보라고 쓰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본이 이 프랑스식 군사 제도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과거에 육군을 창설하면서 정보의 정과 알림의 보를 연결해서 정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일제 감정기에 한국에 들어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정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사용하는 정보. 자, 또 하나는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무엇으로 한다라고 하는 인과 형체를 갖춘다는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은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것들을 구별해서 관련을 맺어준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한번 정보를 바라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처리된 데이터다. 받아들이는 사람. 지금 필요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또는 현재 또는 장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현되든가 또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 이걸 정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데이터를 처리해서 자료를 처리하여 효율성 있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 뭐 그냥 두면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걸 처리해 두면 가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또 특정 상태에 있어서 그 가치가 평가된 자료다. 이 가치가 평가된 자료로서 문제 해결에 유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하고 있죠. 뭐 정부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바로 이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구성한 노비트 위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보란 인간이 외계에 적응하려고 행동하고 또 그 조절 행동의 결과를 외계로부터 감지할 때에 외계와 교환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이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서 바로 필수적인 요소가 정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셔먼 켄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란 지식, knowledge이며 뭐 조직적인 활동이다. 뭐 이렇게도 정의를 합니다. 정보의 개념을 보면 용어는 이렇게 변천됩니다. 처음에 군사나 국가안보 분야에서 발전을 해서 정보 사회를 맞이하면서 정보 사회 일상 용어가 되었고요. 여러 분야에서 지금은 정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탐정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는 사건 해결을 위한 관련 자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관련 자료, 즉 증거의 수집은 탐정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보 개념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정보 개념 속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 첫 번째는 정보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정보가 있어야 하는, 필요로 하는 사용자 하나 있겠고요. 정보의 고유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이 평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산 장사는 일기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온다 이러면 우산을 가지고 팔아야죠. 주식 투자자와 증권가 소식, 이것도 하나의 정보죠. 또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뭐 청소년에 있어서는 이 수험 정보, 이런 것들이 정보의 고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에게 이 수험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러나 수험생에게는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의 개념 구성 요소 중에 일정한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이 필요한 사람이나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이 자료나, 이건 단순한 자료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그리고 첩보, 가공되지 않는 그냥 자료의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겁니다. 정보의 개념 구성 요소 중에 정보의 구성, 즉 자료와 정보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료와 정보원입니다. 자료와 정보원. 정보를 구성하는 속에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얻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조직, 이런 정보의 출처,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원료, 소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 정보원의 뜻 속에는. 정보의 개념상 구분해 보겠습니다. 흔히 자료, 첩보,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 첩보, 정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료는 특정한 목적이기에 평가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평가가 되어 있지 않는 단순한 어떠한 사실이나 기호, 어떤 문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자료 이런 겁니다. 각종의 신문 자료나 뭐 서적, 광고, 개개인의 신상 자료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이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그러나 필요로 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단순 자료에 불과하다, 이런 겁니다. 요리에 관한 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리에 중요하게 요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를 연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때는 단순한 뭐에 필요하겠습니까? 뭐 자료에 필요하다. 물론 연구한 사람도 자료에서 본인이 잘 가공을 하면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때에. 다음은 첩보입니다. 첩보를 인포메이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보를 인텔리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첩보는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그냥 수집한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수집한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1차 정보 또는 생정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제 생정보란 뭐냐? 뭐 생생한, 그러니까 프레시한 것이 아니라 즉 요리되지 않는, 아직 가공되지 않는 그런 정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근거가 희박한 풍문이나 이런 소문, 루머 이런 게 하나의 첩보고, 무엇에 관한 썰 뭐 이런 것도 첩보의 일종입니다. 이 첩보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이제 나중에 정보 사용자의 역할이죠. 정보와 첩보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입니다. 반면에 부정확한 견문, 보고 들은 지식을 포함하고요. 완전성에 있어서 사용 목적에 맞도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돼서 완전한 지식인 반면에 이건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적시성은 사용자가 필요한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적시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첩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뭐 과거 것도 현재 것도 불문합니다. 생산 과정의 특수성을 보면 정보는 요구가 있으면 수집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집돼 분석 생산을 해서 배포의 과정을 거치지만 첩보는 단편적이고 개인적인 시건에 관한 지식의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보 보겠습니다. 정의해 봅니다. 특정 상황에서 가치가 평가되고 체계화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첩보를 우리가 1차 정보 했죠. 이 정보는 2차 정보며 지식이며 바로 정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보는 왜 중요하냐? 데이터나
첩보, 1차 정보로부터 끄집어낸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뭘 위해서 정보를 만드느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자료와 첩보와 정보는 자료에서 첩보로, 첩보에서 정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를 보면 국가나 조직의 정보기관에서는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배포 과정을 거치지만 탐정은 물론 여러 사람의 탐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수집자 자신이 바로 수집자이며 분석가입니다. 그리고 또 수집한 자료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처와 신빙성을 검토해야 할 경우도 있고 분석 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으로서 정보의 특성입니다. 켄통과 도딕은 정보에 관하여 8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는 다른 자원의 적절한 기능을 위한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석탄이나 기름 이런 같은 자연 자원은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정보는 다른 자원들의 응용과 평가에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정보 자원은 분배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그래서 나의 가치가 줄어들었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새로운 사용자가 생기기 때문에 가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세 번째, 정보는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되고 판매된다. 일기예보, 유료 돈 받는 거죠. 예, 우산장사 이렇습니다. 자, 정보를 관리하는 새로운 조직 계층이 발생을 합니다. 자, 정보를 관리하려면 계층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 계층을 탄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보는 교환을 할 때 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교환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은 거요. 저 정도는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또 정보는 자기 규제나 또는 자기 조직, 정보 이 사이 융합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고 정보는 사회 내에서 무한한 이 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빈슨은 정보의 특성을 다른 정보와 다른 경제 상품의 비교를 통해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특징은 정보가 재산권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건데요. 즉 정보는 훔치기가 쉽고 적발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독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이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물건은 내 물건을 가져가면 알 수 있지만 정보는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따라서는 이 낮은 가격으로 무한히 생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자, 정보는 아무리 사용해도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우리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사용하면 값이 떨어지죠. 그러나 정보는 그렇지 않다. 네 번째, 인간의 서비스와 달리 정보 서비스는 저장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빈슨이 얘기한 4가지 정보의 특성입니다. 자, 종합적 측면에서 정보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적실성입니다. 사용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적시성입니다. 자, 필요할 때에 활용 가능해야 한다. 세 번째는 비전이성입니다. 타인에게 전달을 해도 본인에게 그대로 남는다. 나 정보 당신에게 줬으니 나는 이제 안 쓴다,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누적 효과성인데요. 뭐 생산 그리고 축적이 되면 될수록 가치가 높아간다라는 거. 신용 가치성입니다. 구매할 때 이 출처 또는 정보원의 신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뭐 증권가에 있는 증권 정보, 여러 가지 수험 정보. 자,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바로 출처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보의 가치도 높죠. 무한 가치성입니다. 자, 물질이나 에너지는 하나의 상품의 하나의 가치죠. 하나의 상품의 하나의 가치이지만 정보는 한 가지라도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얼마나 자주 주느냐, 사용자가 자주 필요한 거라든가 또는 판단의 중요한 측정률입니다. 이 가치, 자주 필요할 때 계속 가지고면 자신에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완벽성인데요. 자, 필요한 사람에게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모두 전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전달해 줄 수 있다. 전반적이고 이렇다면 정보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합적 측면에서의 정보의 특성입니다. 자, 문제풀이 가보겠습니다. 1번, 다음 시대별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고대의 정보, 주로 초자연적인 정보원에서, 그렇죠, 무녀, 예언가 이랬다는 거고요. 다음, 중세의 정보,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사전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모략적인 차원을 넘어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막 그런 것 같고요. 자, 근대의 정보, 군사적, 외교적 정보 활동이 함께 발전하면서 상반된 양상이 노출된 시대이며, 그렇죠? 외교관과 군 정보부가, 참모부가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정치 공작을 위한 첩보 활동과 비밀 경찰 조직의 탄생으로 대정보 활발해진 시대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현대의 정보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급격히 발전해온 군사정보와 대항적 전쟁의 개혁하에 따른 정보의 대량화의 그 특색이 있다. 아, 현대의 정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네. 정답은 라번이었습니다. 이게 2차 대전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입니다. 문제 2번 가겠습니다. 정보 개념의 구성 요소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금방 나오죠? 사용자가 있고요, 가치가 있고요,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보의 구성, 왜요? 자료와 정보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세 가지는 맞고, 정보기관의 조직활동. 그래서 정보기관만의 조직활동은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셔먼 켄트는 정보란 지식이며 조직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조직활동이 정보 개념의 구성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3번, 정보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전부 적절하지 않는 거네요. 1번, 정보의 특징은 정보가 재산권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정보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는 낮은 가격으로 무한히 생산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없는 것도? 무한히 없는 것도 있다. 정보는 아무리 사용해도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아, 이거 강조했죠. 다음에 인간의 서비스와는 달리 정보의 서비스는 저장될 수도 있다. 아, 그렇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답 확인 들어갑니다. 자, 3번. 나가 답이네요. 정보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는 낮은 가격으로 무한히 생산할 수 있다. 자, 무한히
생산할 수 있다가 답입니다.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보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나눠봤습니다. 고대는 주로 초자연적인 정보원에서 그 결과를 산출해내는 활동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중세에는 들어와서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사전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점차 모략 이런 차원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근대는 자, 외교적 활동이 발전하면서 바로 상반된 양상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 공작을 위한 첩보와 비밀 경찰 조직 탄생, 그래서 대정보 공작 활동이 활발해진 시대였다. 현대에는 바로 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군사 정보와 그리고 대항적 전쟁 계획에 따라서 정보의 대량화가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보 환경이 변화되면서 첨단 과학이 발전함과 더불어서 이 지식 정보화 사회의 개막 이런 게 가져왔는데요. 바로 정보가 국가의 미래와 운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적 준비 수단이 되는 환경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의 개념과 구성 요소입니다. 주로 정보는 적구 동정에 관하여 알림에서 유래했고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은 필요한 사람, 즉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처리된 데이터다. 뭔가 처리됐다라는 거고요. 현재 또는 장래 의사결정에 있어 실현되든가 또는 가치를 인정받는 가치 인정 또는 실현 이와 같은 개념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해서 효율성 있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이고요. 특정한 상태에 있어서 그 가치가 평가된 자료 이걸 정보라고 말한다. 결국 탐정 업무와 관련해서 정보를 바라본다면 사건 해결을 위한 관련 자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수집, 즉 관련 자료의 수집은 탐정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다. 정보의 개념과 구성 요소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자료를 수집하면 첩보가 되고 첩보를 분석 해석하면 정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보의 특성, 자원으로서의 정보를 보면 또 경제적 상품으로서 정보의 특성 이런 것을 살펴봤고요. 자, 종합적 측면에서 결국 정보의 특성을 보면 적실해야 됩니다. 필요해야 되죠. 누구에게 나 지금 필요하다. 적시 필요한 시기에 갖다 줘야죠. 시기가 지나면 정보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남에게 주어도 내가 결국 나에게 또 남는 거고요. 누적 효과성 계속 분석해서 자료를 남기면 더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고요. 자,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이면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무한히 가치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얼마나 자주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또 가치를 나타낼 수 있고요.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더 많은 가치를 나타낸다라는 특성입니다.